출산을 앞둔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복잡하시죠. 기쁨과 설렘 사이로 슬며시 고개를 드는 불안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혹시 중요한 걸 놓치진 않을지. 검색창에 출산 준비물이라고 입력하는 순간부터 끝없이 펼쳐지는 목록들을 보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욕조는 몇 개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개도 모자랐다고 하더군요. 젖병 소독기는 필수라는 사람도 있고 열탕 소독으로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기 침대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데 결국 한 번도 안 썼다는 후기도 넘쳐나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말들이 쏟아지는데 정작 내가 뭘 사야 하는지는 더 모르겠고 혹시라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아기한테 불편을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싶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 순간들. 장바구니에 담았다 빼고 또 담았다 빼는 걸 반복하면서 시간만 흘러가는 그 답답함.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이는데 정작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막막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많은 예비맘들과 함께하며 정리한 경험과 원칙을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출산 준비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화려한 광고나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과하게 준비하려는 불안은 덜어내고 진짜 쓰임새 있는 것만 골라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완벽한 정답이 아닙니다. 모든 집의 환경이 다르고 모든 아기의 성향이 다르고 모든 엄마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수십 명의 선배 엄마들이 직접 겪으며 깨달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천천히 한 단계씩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육아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욕조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행구명과 메인 욕조로 나눠 쓰면 편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욕조 3개를 쓴다고도 하죠. 신생아 전용 작은 욕조, 좀 크면 쓸 중간 욕조,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쓸 큰 욕조까지.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욕조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선택지는 더 많아집니다. 폴딩형, 스탠드형, 싱크대형, 욕실형. 가격대도 10,000원대부터 100,000원대까지 천차만별이에요. 리뷰를 읽어보면 모두 자기가 산 게 최고라고 말하는데 막상 댓글란을 보면 전혀 맞지 않았다는 후기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안 사면 불편할까? 그렇다고 여러 개 사놨는데 안 쓰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계속 충돌하면서 결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죠. 사람들이 욕조 2개를 추천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누칠한 아기를 깨끗이 헹구려면 물을 따로 받아둬야 하고 그러려면 욕조가 2개 있으면 편하다는 논리죠. 듣고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에서는 정말 그렇게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 싱크대 높이가 어떤지, 욕실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목욕시킬 때 허리를 굽히는 게 편한 타입인지 서서 하는 게 편한 타입인지, 아기 체형은 어떤지. 이런 변수들이 실제로는 욕조 개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강릉에 사시는 68세 김봉선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딸이 출산을 앞두고 어르신이 손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육아는 수십 년 전에 해본 게 다였지만 요즘은 또 다르다고 하니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셨대요. 그러다 육아 카페에서 욕조 2개는 기본이라는 글을 보고 좋다는 제품들을 꼼꼼히 비교해서 큰 욕조 하나, 작은 욕조 하나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각각 역할이 있을 거라 믿으셨죠. 그런데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첫 목욕을 시키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욕조를 욕실 바닥에 놓고 목욕을 시키려니 허리를 계속 굽혀야 했어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5분만 그 자세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싱크대에 올려보려 했는데 욕조가 너무 커서 싱크대에 안정적으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작은 욕조를 싱크대에 올려놓고 목욕을 시켰는데 이게 높이가 딱 맞았어요. 서서 목욕을 시킬 수 있으니 허리도 편하고 손목 각도도 자연스러웠죠. 결국 큰 욕조는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헹구용으로 쓰려고 옆에 놓았는데 물을 2번 받는 것보다 그냥 샤워기로 헹구는 게 훨씬 빠르고 편했거든요. 아기도 샤워기 물줄기를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큰 욕조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결국 몇 달 뒤 처분해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 집 구조를 먼저 봤어야 했다고. 인터넷 글은 참고용일 뿐 우리 집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32세 민지영 씨는 반대의 경우를 겪으셨어요. 인터넷에서 작은 욕조 하나면 충분하다는 글을 보고 미니 욕조만 준비했는데 막상 써보니 본인 허리가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싱크대가 낮은 편이라 서서 목욕을 시키면 계속 허리를 숙여야 했거든요. 결국 큰 욕조를 추가로 구매해서 바닥에서 앉아서 목욕시키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해요. 본인은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훨씬 편했던 거죠. 이 두 사례에서 보듯이 욕조는 개수나 종류가 아니라 우리 집 환경과 내 몸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싱크대 높이, 욕실 구조, 엄마와 아빠의 키와 체형, 선호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남들에게 좋았던 욕조가 나한테는 불편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남들이 별로라고 한 욕조가 나한테는 딱 맞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욕조는 아기가 도착한 후에 선택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요즘 배송이 얼마나 빠른가요? 필요하다고 느끼면 주문하고 다음날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미리 사두는 것보다 실제로 써보고 나서 사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조리원에서 목욕하는 걸 배우고 오면 어떤 높이와 형태가 편한지 감이 오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 집에 맞는 욕조를 고르면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욕조를 고를 때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가벼운가요? 신생아 목욕은 매일 하는 일이니 욕조를 자주 옮기게 됩니다. 무거우면 금방 지쳐요. 미끄럼이 적은가요? 아기가 비누칠하면 정말 미끄럽습니다.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편한가요? 한 손으로는 아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욕조를 옮겨야 할 때가 많아요. 손잡이가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욕조는 반드시 2개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두시면 좋겠습니다. 1개만 구매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추가해도 충분해요. 비누나 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육아용품 브랜드들은 단계별로 다양한 제품을 내놓는데 신생아 전용, 3개월 전용, 6개월 전용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순환 단일 제품 하나로 시작해서 아기 피부 상태를 보며 천천히 결정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아기마다 피부가 다르고 어떤 제품이 맞을지는 써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목욕 시간은 아기와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욕조가 몇 개냐보다 중요한 건 엄마나 아빠가 편안한 자세로 아기를 씻길 수 있느냐예요.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프면 목욕 시간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면 아기도 그 긴장을 느끼게 되죠. 우리 몸이 편해야 아기도 편안해집니다. 그게 욕조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기 침대를 준비할지 말지, 이건 예비맘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는 아이템입니다. 주변에서는 영유아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터넷 후기를 보면 6개월도 못 쓰고 처분했다는 이야기가 넘쳐나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결국 창고 신세라는 글을 읽으면 정말 사야 하나 싶다가도 혹시 안전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어 다시 장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침대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렴한 것은 10만 원대부터 시작하지만 좋다는 제품들은 50만 원,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죠. 게다가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일반 침대, 바퀴 달린 이동형, 높이 조절되는 것, 요람처럼 흔들리는 것, 나중에 책상으로 변신하는 것까지. 이렇게 선택지가 많으니 오히려 결정을 못 내리게 됩니다. 어떤 걸 사야 제대로 쓸까? 혹시 사놓고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신생아는 하루 종일 누워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길고 깨어있을 때도 대부분 누워서 천장을 보거나 모비를 보죠.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침대 사용 기간이 생각보다 정말 짧다는 점입니다. 신생아 시기는 몇 주 지나면 끝나고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시작하면 침대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난간을 잡고 일어서려다 떨어질 수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집 구조입니다. 침대를 어디에 둘 건가요? 부모 침대 옆, 거실, 아기방? 우리 집에 아기 침대를 놓을 공간이 충분한가요? 침대를 놓으면 동선이 불편해지진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침대 브랜드나 기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허리와 밤수유 동선도 핵심입니다. 침대가 너무 낮으면 아기를 안아 올리고 내릴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여야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러다 보면 허리가 상합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아기 얼굴을 보기 위해 까치발을 들어야 하죠. 밤 수유할 때도 불편합니다. 밤에 일어나서 아기를 안고 수유하고 다시 눕히는 이 과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데 침대 높이가 맞지 않으면 매번 스트레스가 됩니다.
77세 이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손자를 위해 바퀴 달린 고급 침대를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보니까 정말 좋아 보였대요. 바퀴가 달려서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방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처럼 느껴졌죠. 가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조립하고 써보니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일단 침대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방에 놓으니 공간이 좁아 보였죠. 거실로 옮기려고 바퀴를 굴렸는데 바퀴 소리가 꽤 컸어요. 조용히 굴린다고 했는데도 드르륵 소리가 나서 낮잠 자는 아기가 깰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국 한번 놓으면 웬만하면 안 옮기게 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높이였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키가 작은 편이셨는데 침대 높이가 어르신 허리보다 높았어요. 아기를 눕히려면 거의 들어 올리다시피 해야 했고 안아 올릴 때도 까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팠죠. 게다가 밤에 아기가 울면 침대까지 가서 안아 올리고 수유하고 다시 침대에 눕히고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한편 거실 소파 옆에는 딸이 쓰던 작은 매트가 있었습니다. 낮에 아기를 잠깐 눕혀두려고 깔아둔 건데 이게 의외로 편했어요. 바닥에 가까우니 허리를 조금만 숙이면 됐고 아기를 안아 올리기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밤에는 결국 어르신 침대 옆에 매트를 깔고 아기를 재우게 됐어요. 그게 가장 편했거든요. 수유하고 바로 옆에 눕히면 됐으니까요. 비싼 침대는 점점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가끔 낮에 아기를 눕혀두긴 했지만 밤에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몇 달 지나니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했고 침대 난간이 오히려 위험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 침대는 6개월도 안 돼서 중고로 팔았죠.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우리 집 환경이랑 내 몸에 맞는 게 최고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29세 김수연 씨는 침대를 아예 안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어차피 얼마 못 쓴다는 글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닥에 매트 깔고 함께 자는 걸로 결정했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밤 수유도 편하고 아기가 울면 바로 안아줄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낮이었습니다. 낮에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어딘가에 안전하게 놔둬야 하는데 바닥에 그냥 놔두면 불안했어요. 강아지도 키우고 있었거든요. 강아지가 장난으로라도 아기한테 다가가면 어쩌나 싶었죠. 그렇다고 아기를 안고 집안일을 다 할 수는 없었고요. 결국 낮에 아기를 안전하게 눕혀둘 곳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수연 씨는 고민 끝에 작고 낮은 요람형 침대를 중고로 샀어요. 바퀴 달린 큰 침대가 아니라 가볍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작은 요람이었죠. 이게 딱 맞았습니다. 낮에는 거실에 두고 아기를 눕혀두고 밤에는 침실로 옮겨서 침대 옆에 두었어요. 높이도 낮아서 허리 부담도 없었고 필요하면 한 손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중고라 가격 부담도 적었고요. 이 두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침대는 브랜드나 가격이 아니라 우리 집 환경에 맞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공간이 넓고 동선이 여유롭다면 큰 침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좁거나 자주 방을 옮겨 다녀야 하거나 엄마 키가 작거나 허리가 안 좋다면 작고 낮은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침대를 꼭 사야 한다면 중고를 먼저 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기 침대는 사용기간이 짧아서 중고 시장에 상태 좋은 제품이 정말 많거든요. 몇 개월 쓰고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어요. 중고로 사면 가격 부담도 적고 나중에 안 맞으면 다시 팔아도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침대를 고를 때는 이런 걸 체크해 보세요. 우리 집 어디에 놓을 건가요? 그 위치에서 부모 침대까지의 동선은 어떤가요? 침대 높이가 엄마 허리 높이랑 맞나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 않나요? 신생아는 딱딱한 매트리스가 안전합니다. 난간 간격은 적당한가요? 너무 넓으면 아기 머리나 팔이 빠질 수 있어요. 기저귀 가리대도 비슷합니다. 허리 보호에는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식탁이나 침대처럼 허리 높이에 맞는 평평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기저귀를 갈아도 충분합니다. 전용 가리대를 사면 공간도 차지하고 나중에 쓸 일도 없어지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방수 패드 여러 개를 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침대보다 중요한 건 아기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느냐예요. 비싼 침대에 눕혀도 아기가 자꾸 울면 결국 엄마 품으로 오게 됩니다. 반대로 저렴한 매트에 눕혀도 아기가 편안해하면 그게 최고의 침대죠. 아기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니까요. 어떤 아기는 좁고 포근한 곳을 좋아하고 어떤 아기는 넓고 시원한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기가 어떤 타입인지는 태어나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침대는 아기 만나고 나서 천천히 결정해도 됩니다. 조리원에서 돌아와서 집 환경을 보고 아기 성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기 옷만큼 고르기 즐거우면서도 고민되는 게 또 있을까요? 작고 예쁜 옷들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이것저것 다 사주고 싶어집니다.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우주복, 레이스 달린 원피스, 귀 달린 모자까지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막상 장바구니에 담으려니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사야 할까? 사이즈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계절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 특히 처자기라면 감이 더 안 잡힙니다. 신생아 옷이 몇 벌이나 필요한지, 속삭이는 몇 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손수건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검색해보면 사람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생아 옷 10벌도 모자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벌로 충분했다고 하죠.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 그렇다고 너무 많이 사면 낭비 아닌가.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압박이 있습니다. 예비맘답게 보여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감이요. 주변에서 준비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뭔가 많이 준비해놔야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 느낌. 아기 옷서랍이 가득 차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은 마음. 이런 감정들도 구매를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신생아 시기는 정말 짧아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2주 만에 사이즈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아기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생각보다 빨리 커요.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옷이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옷은 금방 작아져서 못 입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옷은 선물로 가장 많이 받는 아이템이에요. 친척, 친구, 지인들이 아기 태어났다고 축하 선물을 보내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아기 옷입니다. 예쁜 옷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사둔 옷이 그대로 새 것으로 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태그도 떼지 못한 채 옷장에 쌓이다가 결국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죠. 전주에 사시는 71세 박말순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녀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딸이 임신 5개월쯤 됐을 때부터 백화점에 가서 아기 옷을 하나씩 골라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봄에 태어날 예정이었으니 봄 옷, 그리고 조금 크면 여름이니까 여름 옷도 미리 준비하셨죠. 신생아용부터 돌정까지 입힐 옷을 계절별로, 상황별로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옷만 산 게 아니에요. 속삭이도 여러 장, 모자도 여러 개, 양말도 색깔별로 샀어요. 손녀가 예쁘게 차려입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하나 고르는 게 정말 행복하셨다고 해요. 옷장 한 칸을 아기 옷으로 가득 채워놓고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기가 더위를 엄청 많이 탔어요. 4월 말에 태어났는데 5월만 돼도 땀을 뻘뻘 흘리더래요. 준비해둔 옷 중 절반 이상이 두꺼운 소재였거든요. 예쁘게 입히고 싶어서 레이스나 장식이 달린 옷들을 많이 샀는데 그런 옷들은 아기가 답답해했습니다. 게다가 세탁도 까다로워서 자주 입히기도 힘들었죠. 결국 가장 자주 입힌 건 가장 단순한 면 바디슈트 3장이었습니다. 장식 없이 심플한 디자인에 얇고 통기성 좋은 소재. 이게 아기한테 제일 편했거든요. 세탁도 쉽고 빨리 마르니까 매일 돌려 입혔어요. 예쁜 옷들은 사진 찍을 때나 손님 오실 때 잠깐 입히고 금방 벗겼습니다.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수두룩했고요. 속삭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장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얇은 담요 하나를 계속 썼어요. 속삭이는 세탁할 때마다 형태가 변하고 딱 맞게 감기가 어려웠거든요. 반면 담요는 크기 조절이 자유로워서 아기가 크면서도 계속 쓸 수 있었죠. 유모차에 덮어주기도 하고 카시트에 깔아주기도 하고 낮잠 잘 때 덮어주기도 하고 활용도가 정말 높았어요. 여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아기 체질을 먼저 알았어야 했다고. 더위를 타는지 추위를 타는지 예민한 피부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고 나서 옷을 샀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기한테 필요한 건 예쁜 옷이 아니라 편한 옷이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34세 이현주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자이라 너무 설레서 출산 전부터 옷을 정말 많이 샀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예쁜 옷들, 해외 브랜드 옷들, 한정판 협업 상품까지. 신생아 옷만 20벌이 넘었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 선물로 받은 옷이 더 많았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까지 너도 나도 아기 옷을 선물했거든요. 결국 옷이 너무 많아서 다 입히지도 못했어요. 신생아 시기는 한 달 만에 지나갔고 그 다음 사이즈 옷도 선물로 받은 게 많았습니다. 미리 사둔 옷 중 절반은 태구도 떼지 못했어요. 이현주 씨는 말합니다. 출산 후에 아기 체형 보고 사는 게 맞더라고요. 미리 사둔 건 거의 다 실패였다고요. 아기 옷 구매해서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아기는 토를 자주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예쁜 옷보다는 세탁이 쉽고 빨리 마르는 옷이 훨씬 실용적이에요. 장식이 많으면 세탁기에 돌리기도 조심스럽고 손빨래하기도 힘들거든요. 면 소재의 단순한 디자인이 결국 제일 많이 입히게 됩니다. 신생아 옷은 4벌 내외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선물로 받을 옷들까지 생각하면 정말 넉넉해요. 손수건은 15장에서 20장 정도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한꺼번에 다 살 필요는 없어요. 일단 10장 정도 쓰다가 모자라면 추가하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속삭이는 담요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통기성 좋으면 담요나 거즈 담요 하나만 있으면 신생아 때부터 돌 이후까지 쭉 쓸 수 있습니다. 계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4월에 태어나면 곧 더워지니까 얇은 옷 위주로, 11월에 태어나면 따뜻한 옷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집안 온도가 일정하면 계절 옷의 중요도가 낮아집니다. 요즘 집들은 냉난방이 잘 되니까 집 안에서는 계절 상관없이 비슷하게 입히거든요. 외출할 때만 겉옷을 더하면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이즈는 한 치수 큰 걸 사세요. 신생아 옷은 금방 작아지니까 딱 맞는 걸 사면 몇 번 못 입습니다. 조금 큰 걸 사면 소매를 접어서 입히다가 아기가 크면 펴서 입히면 돼요. 그게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출산 후 아기 체중과 체형을 보고 맞춰 구매하면 실패가 정말 적어요. 요즘은 배송이 빨라서 필요하면 바로 주문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미리 사두고 안 맞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나중에 딱 맞는 걸 사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아기 만나고 나서 골라도 전혀 늦지 않아요. 수유용품 코너에 가면 정말 어지럽습니다. 젖병만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유리 젖병, 플라스틱 젖병, 실리콘 젖병. 젖꼭지도 신생아용, 3개월용, 6개월용으로 나뉘어 있고요. 분유포트, 소독기, 젖병 건조대, 보온병, 분유 케이스까지.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더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젖병이 최고라고 하는데 댓글에는 우리 아기는 안 먹더라는 말이 달려 있어요. 어떤 소독기는 별점이 높은데 후기를 보면 고장이 잦다는 불만도 있죠. 분유포트는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전기포트면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이 있습니다. 밤중에 분유를 제대로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요. 아기가 울면서 배고파하는데 분유를 빨리 못 만들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래서 자동으로 온도 맞춰주는 분유포트, 빨리 소독되는 소독기, 이런 기능적인 제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수유는 정말 개인차가 큰 영역이거든요. 모유를 먹일지 분유를 먹일지도 출산 전에는 확신할 수 없어요. 모유 수유를 계획했는데 여러 이유로 혼합 수유나 분유 수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분유를 준비했는데 모유가 잘 나와서 젖병을 거의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와 젖병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어떤 아기는 특정 젖병만 빨고 다른 젖병은 거부해요. 젖꼭지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안 먹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미리 알 수 없어요. 여러 개 사놨는데 아기가 하나밖에 안 먹으면 나머지는 다 쓸모없게 되죠. 엄마의 일정과 환경도 변수입니다. 직장에 복귀하는 시기,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 집안 구조,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한 용품을 바꿔놓아요. 그래서 풀세트를 미리 구매하는 건 오히려 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제 친구 오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둘째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대요. 첫째 때 부족했던 것들을 모두 보완하려고 검색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최신 자동 분유 포트를 발견했어요. 광고를 보니 정말 좋아 보였죠. 물을 넣어두면 자동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버튼만 누르면 딱 필요한 양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밤중 수유가 정말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가격이 좀 비쌌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샀어요. 택배가 오고 설명서를 읽으며 설치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물통을 분리해서 물을 넣고 다시 끼우고 온도를 설정하고 예열 버튼을 누르고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물통 크기가 애매해서 자주 채워줘야 했어요. 하루에 두세 번은 물을 보충해야 했죠. 그리고 청소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물때가 생기면 분리해서 닦아야 하는데 부품이 여러 개라 손이 많이 갔어요. 예열 시간도 생각보다 길었어요. 버튼 누르고 2분 정도 기다려야 적정 온도가 됐거든요. 아기가 우는데 2분을 기다리는 게 정말 길게 느껴졌죠. 몇 주 쓰다가 결국 예전에 쓰던 전기포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물 끓이는데 1분이면 충분했고 식히는 것도 찬물 조금 섞으면 금방이었어요. 청소도 간단했죠. 헹구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빠르고 직관적이었고 부담이 훨씬 덜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어요. 기능 많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 단순한 게 결국 오래 쓰더라고요. 부천에 사는 38세 최은영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첫째 때는 젖병 소독기를 샀는데 둘째 때는 안 샀답니다. 소독기가 꽤 비쌌거든요. 그런데 첫째 키우면서 느낀 게 소독기가 생각만큼 필수는 아니더라는 거였어요. 일단 자리를 많이 차지했고 전기 소비도 신경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젖병 개수가 많아야 소독기가 효율적인데 실제로는 젖병 2개만 돌려 써서 소독기에 넣을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때는 그냥 열탕 소독으로 했답니다. 냄비에 물 끓여서 젖병 넣고 5분, 그 다음 건조대에 말리면 끝.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어차피 젖병은 하루에 한두 번만 소독하면 되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냄비로 하니까 젖병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소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젖꼭지, 치발기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넣으면 되니까요. 수유용품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한테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모유 수유를 주로 하면 젖병이 많이 필요 없고 분유 수유를 하면 젖병이 여러 개 필요하죠. 집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복잡한 장비도 괜찮지만 혼자 하면 단순한 게 나아요. 젖병은 일단 1개에서 2개만 준비하세요. 병원에서 주는 기본 젖병이 있다면 그걸 먼저 써보는 게 좋아요. 아기가 잘 먹는지 확인한 후에 추가 구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모유 수유가 잘 되면 젖병을 거의 안 쓸 수도 있으니까요. 분유 포트는 보온 기능이 있는 걸로 하나 있으면 편해요. 그런데 굳이 자동 기능까지 필요한지는 생각해 보세요. 전기 포트에 보온병 하나 있으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면 한동안 따뜻하게 유지되거든요. 필요할 때 꺼내서 식히면 돼요. 소독기는 없어도 됩니다. 열탕 소독에 건조대 조합이면 충분해요. 만약 식기세척기가 있다면 그걸로도 소독이 가능합니다. 고온 세척 모드로 돌리면 소독 효과가 있거든요. 굳이 별도의 소독기를 살 필요가 없어요. 수유용품은 아기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추가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일단 최소한만 준비하고 필요하면 하나씩 더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풀세트를 갖춰놓으면 안 쓰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청소와 관리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능이 많으면 좋아 보이지만 청소할 부분도 많아지거든요. 육아하면서 젖병 청소에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잖아요. 단순한 구조가 결국 오래 갑니다. 빨리 씻을 수 있고 금방 마르고 고장날 부분이 적으니까요. 밤중 수유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걱정되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져요. 물 데우고 분유 타고 온도 확인하고 이 과정이 복잡한 기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도구로 하는 게 더 빠를 때도 많아요. 육아용품 매장에 가면 화려한 제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최신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 제품들, 예쁜 디자인의 대형 가구들, 유명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들. 이런 것들이 진짜 필수품처럼 느껴지죠. 광고도 멋지게 나오고 리뷰도 좋고 가격도 비싸니까 좋은 물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쓰는 건 따로 있어요. 처음엔 작아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중에 이건 왜 진작 사지 않았나 싶을 만큼 유용하거든요. 큰돈 들여 산 제품은 거실 한 구석에 있고 10,000원짜리 작은 물건이 매일 손에 들려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유용성은 가격이나 브랜드로 결정되지 않아요. 실제 생활에서 결정됩니다. 밤중에 수유할 때 동선이 편한지, 아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집안 이동이 간편한지, 매일 쓸 때 스트레스가 없는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필수템을 만들어요.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고 육아 난이도를 낮춰주는 물건들이 결국 손에 남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실제로 도움이 되면 그게 필수템이에요. 오히려 단순하고 가벼운 것들이 오래 쓰이는 경우가 많죠.
25세 정경자님은 지금 5살 된 딸을 키우고 계세요. 딸이 태어났을 때를 돌이켜보면 가장 잘 산 물건이 뭐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수유등이라고 답하신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조명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 싶었대요. 출산 준비물 리스트에 수유등이 있길래 일단 샀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작아서 별 기대를 안 했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첫날 밤 수유등의 진가를 알게 됐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어서 일어났는데 방 불을 켜려니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아기도 놀라서 더 울었고요. 그때 수유등을 켰는데 은은한 빛이 딱 적당했습니다. 아기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은 밝은데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웠죠. 수유하고 나서 아기를 다시 눕힐 때도 수유등이 있어서 편했어요. 방 불을 켜면 아기가 완전히 깨버리는데 수유등 정도의 밝기면 아기가 덜 놀라고 다시 잠들기도 쉬웠거든요. 정경자님도 밝은 불빛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수유 후에 다시 잠들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밤 수유뿐 아니라 낮에도 유용했어요. 아기가 낮잠 잘 때 방을 너무 어둡게 하면 깨웠을 때 적응이 힘든데 수유등을 켜두면 은은한 밝기가 유지돼서 좋았죠. 기저귀 갈 때도 아기 상태 확인할 때도 수유등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수유등을 쓰고 계세요. 이제는 딸이 잘 때 무서워하지 않도록 수면등으로 쓰고 있답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작은 물건이 5년 넘게 매일 쓰이는 거죠. 정경자님은 말합니다. 수유등이 제일 잘 산 물건이라고. 작은 물건이지만 육아 난이도를 확실히 낮춰줬다고요. 대구에 사는 41세 김현수 씨는 이동식 침대를 최고로 꼽으세요. 큰 침대를 샀는데 너무 무거워서 옮기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가벼운 이동식 침대를 하나 더 샀는데 이게 정말 유용했다고 합니다. 거실에서 놀다가 아기가 졸려하면 바로 이동식 침대에 눕히고 필요하면 방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어요. 친정 갈 때도 이동식 침대를 가져갔습니다. 접어서 차에 실으면 되니까 부담이 없었죠. 친정에서도 아기가 낯설어하지 않고 잘 잤어요. 익숙한 침대에서 자니까요. 여행 갈 때도 주말에 시댁 갈 때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기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부모에게는 편의를 줬죠. 김현수 씨는 말합니다. 큰 침대보다 이동식 침대를 훨씬 자주 썼다고. 무겁고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가볍고 편한 게 좋은 거더라고요. 지금도 둘째 낳으면 또 살 거라고 하세요. 모빌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아기는 누워서 천장을 보는 시간이 긴데 모빌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서 시각 자극도 받고 혼자서도 잠깐 놀 수 있죠. 엄마가 화장실 가거나 밥 먹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수원에 사는 36세 박진 씨는 국민 모빌이라고 불리는 흑백 모빌을 샀는데 아기가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신생아는 흑백 대비를 잘 본다고 하잖아요. 모빌을 달아주니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그 시간에 박진 씨는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잠깐 쉬기도 했습니다. 모빌 가격은 몇만 원 안 됐는데 활용도는 정말 높았다고 하세요. 아기 체온계도 생각보다 자주 쓰입니다. 신생아는 체온 조절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자주 확인해줘야 하거든요. 특히 밤에 아기가 열나는 것 같으면 불안해지는데 체온계로 재보면 안심이 돼요. 비접촉 체온계면 아기 깨우지 않고도 잴 수 있어서 더 좋고요. 기저귀 쓰레기통도 많은 분들이 꼽는 숨은 필수템이에요. 기저귀 냄새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집 안에 냄새가 퍼지는데 전용 쓰레기통이 있으면 냄새를 차단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필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크지 않고 비싸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매일 쓰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육아의 작은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거든요. 밤에 불 켜는 불편함, 아기 옮기는 불편함, 아기 심심해하는 시간, 체온 확인의 불안함, 기저귀 냄새 같은 것들.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물건이 진짜 필수템입니다. 수유 쿠션도 있으면 좋아요. 수유할 때 팔이 정말 아픈데 쿠션이 있으면 팔 부담을 줄여줍니다. 수유 전용이 아니어도 돼요. 집에 있는 쿠션 몇 개를 잘 배치하면 충분히 편하게 수유할 수 있어요. 아기띠도 유용합니다.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아기를 안정감 있게 안을 수 있거든요. 집안일 할 때도 외출할 때도 편해요. 다만 아기띠는 엄마 체형과 아기 체형에 따라 맞는 게 다르니까 출산 후에 실제로 착용해보고 고르는 게 좋습니다. 방수 패드도 생활 필수품이에요. 기저귀 가는 곳, 아기 눕히는 곳마다 깔아두면 청소가 훨씬 편해집니다. 토하거나 기저귀가 셀 때 매트나 이불이 더러워지지 않으니까요. 빨래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이런 물건들을 고를 때는 리뷰보다 실제 사용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구조에서 어떻게 쓸 건지, 누가 주로 쓸 건지, 얼마나 자주 쓸 건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 실패가 적어요. 수유등을 고른다면 밝기 조절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너무 밝으면 아기가 깨고 너무 어두우면 불편하니까요.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상황에 맞춰 쓸 수 있어요. 색 온도도 따뜻한 색이 좋습니다. 차가운 흰색 불빛보다 노란빛이 밤에 편하네요. 이동식 침대는 무게를 확인하세요. 아무리 접어진다고 해도 무거우면 옮기기 힘들거든요.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게 좋아요. 그리고 접었을 때 크기도 중요합니다. 차 트렁크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빌은 너무 화려할 필요 없어요. 단순한 디자인의 부드러운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음악 나오고 불빛 나오는 화려한 것보다 조용히 천천히 돌아가는 단순한 게 아기한테 더 좋을 수 있어요. 자극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아기가 흥분해서 잠을 못 자거든요. 무겁고 복잡한 물건보다 가볍고 단순한 물건이 결국 오래 함께하게 됩니다. 설치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고 옮기기 쉽고 쓰기 쉬운 것. 그게 진짜 필수템의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출산 준비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욕조, 침대, 옷 수유 용품, 그리고 숨은 필수템까지. 하나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너무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출산 준비는 잘 사는 것보다 나와 아기에게 편한 방식을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남들이 좋다고 한 것보다 우리 집 환경에 맞는 게 중요하고, 비싼 것보다 편한 게 중요하고, 많은 것보다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미리 다 갖춰놔야 한다는 압박감,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 이런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돼요. 요즘은 배송이 빠르고 육아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변에 도움 요청할 곳도 많습니다. 아기 만나고 나서 천천히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오히려 미리 너무 많이 사두면 안 맞는 것 투성이가 될 수 있어요. 아기마다 성향이 다르고 집마다 환경이 다르고 엄마마다 편한 방식이 다르니까요. 우리 아기가 어떤 타입인지, 우리 집에는 뭐가 필요한지는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 선택에 자신감을 더해주길 바랍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그게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준비물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예요.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마음보다는 아기와 함께 배워가겠다는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아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아기를 더 잘 알아가게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참고만 하세요.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남들은 별로라고 한 방법이 나한테는 딱 맞을 수도 있고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되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 환경과 상황을 가장 잘 아니까요. 아기를 맞이하는 시간이 부드럽고 따뜻하길,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기대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설렘과 걱정, 기대와 불안, 그 모든 감정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 좋은 아빠예요. 출산 준비물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물건이 모자라면 채우면 되고, 방법을 모르면 배우면 되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고민하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아기를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아기와 함께 하나씩 채워가시면 돼요. 곧 만날 아기와의 첫 만남이 행복하고 평화롭길, 그리고 앞으로의 육아 여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예쁜 아기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